이 시간에는 국가의 구성 원리와 방식을 헌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헌법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총론적인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요소, 또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체 문제,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수단으로서의 정당제도, 그리고 이 정당제도와 맞물려서 국민의 대의민주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의민주제의 시작인 선거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개념에 관해서 보도록 하죠. 헌법은 크게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은 모든 어떤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직이 있는 것은 항상 그런 규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어디에고 다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유의 의미의 헌법, 과거의 어떤 군주제라든지 이러한 정치 체제의 어떤 전근대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그런 고유 의미의 헌법 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대적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인데, 그 이제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존재 형식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 조직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국가든지 이런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국가기관을 조직 및 구성하고 또 이들 기관 간의 어떤 관계, 또 기관의 행위, 그 행위의 어떤 방식, 이런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국가의 근본 조직법으로서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느 국가에든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이것은 자유주의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규정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헌법, 원래의 그 헌법의 의미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근대적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면에서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어, 그것을 어떻게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군주 권력에 대한 저항,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과 시민들, 그때까지는 시민이었죠. 이제는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에서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권력의 어떤 정당성보다는 국가 권력이 정당하도록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한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국민 주권의 원칙. 그 전까지는 뭐 군왕이라든지 소수의 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일반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원칙, 그리고 기본권 보장의 원칙, 그리고 권력이 기본적으로 행사됨에 있어서는 자의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멋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상호 견제가 가능할 때라야 비로소 기본권도 보장이 되고 국민주권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보장하기 위한 헌법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 양식이 좀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문헌법의 원칙, 그리고 헌법이 개정될 때 쉽게 어떻게 보면 통치자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변덕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까다롭게 좀 헌법의 어떤 권위,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경성 헌법의 원칙, 이런 것들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원칙이다, 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개념에서 존재 형식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 있는 법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어떤 국가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기관들의 권력 행사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헌법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이런 성문, 불문의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근본 체제 내지 근본 질서를 정하는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법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국가 통치에 관한 기본법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전이라고 써 있는 그것은 물론이고 당연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법률, 명령, 규칙, 관습과 조리까지도 모두 헌법 개념에 포함됩니다. 어쨌든 통치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고대 국가나 중세 국가에도 헌법은 존재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헌법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문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국에 헌법이 없겠습니까? 영국에 헌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라고 쓰여진 이름이 붙은 그러한 명문화된 것이 없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규범, 관행, 제도 속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헌법의 종류인데요. 헌법의 종류도 그것이 문자로 되어 있느냐, 문자로 써 있느냐, 아니면 어떤 관행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또 그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성헌법, 연성헌법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한편 이 헌법이 실질적으로 규범으로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규범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규범적 헌법 그리고 뭐 규범으로서는 다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명목적인 헌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헌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서의 장식에 불과한 정도의 헌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문헌법, 불문헌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주요 부분 그것을 헌법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법률이 아니죠. 헌법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전 안에 그걸 명문화시켜 놓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게 명문화시켜 놨다 그러면 우리가 성문헌법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기본 질서 주요 부분이 성문화되지 않고 헌법전의 형식이 아닌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불문법, 불문헌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률에 비해서 좀 까다롭고 좀 엄격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법률 개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눕니다. 경성헌법은 다른 보통 법률에 비해서 특히 신중하게 개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헌법이 될 것이고 연성헌법은 법률처럼 그냥 쉽게 법률과 같은 수준으로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지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대부분 이제 경성헌법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규범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규범과 그 현실이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뭐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 헌법이 지켜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고 있고 또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서 그 헌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규범적 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명목적 헌법은 법적으로는 그 타당하지만 그 사회의 정치적 현실이 헌법과 쉽게 말하면 따로 노는 것을 우리가 명목적 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뒤에 나오는 장식적 헌법보다는 조금 더 낫죠.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괜찮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그 헌법과는 그 별개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헌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명목적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식적 헌법은 헌법의 효력을 오로지 집권자 이익만을 위해서 변덕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장식적 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집권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집권층, 집권계급 우리가 소비에트 혁명 후에 그 소련, 구소련이라든지 지금의 중국, 북한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 다 이제 헌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도 법치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전선동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들은 사실은 그 헌법 위에 나름대로 어떤 뭐 당규약이라든지 어떤 지배 계급이죠. 노동자, 농민 계급 정당이 표방하는 그런 가치들이 일련의 가치들이 훨씬 더 헌법 위에 있고 헌법은 그것을 달성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은 기만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기능하고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이다. 헌법이 있다 그래서 다 헌법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어떤 헌법의 어떤 개념, 종려에 관한 총론적인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그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는 주로 이제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개별 조항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 헌법 전문에 나타난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주의를 도취하고 있습니다. 문화국가주의를 제창하고 있고 국제평화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복지국가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주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의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헌법 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 헌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항에 가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또 헌법 전문에 보면 그 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경과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서 개정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동시에 이제 국민투표권을 갖고 있죠. 우리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직접 민주정치 요소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죠. 어떤 물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우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고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것이 좋겠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주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삼권 분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입헌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주의가 기본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고히 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권력 분립을 그 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고요. 또 주권의 내용물은 결국 이 통치권이 국가기관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행사되고 있을 때만 진정한 국민 주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가 행사를 하고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고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력 분립주의를 이제 표방을 하고 또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헌법 원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화국가주의입니다. 헌법 이제 구조에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또 국가의 그러한 것에 대한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에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공동체의 과거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도 보면 민족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추구해서 제5조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제6조 제1항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에 들어가면 전문에서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주의, 국제적으로 평화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기본권 존중주의가 있습니다. 기본권 그러면 우리가 뭐 평등권, 뭐 참정권,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이런 기본권 보장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에서 이런 기본권 존중에 관한 것들이 선언되어 있고 헌법 2장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헌법에 있는 그 기본권은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인간의 그 존엄 뒤에 나온 것처럼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러한 목표를 위한 그 기본권들은 헌법에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존중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헌법 심지어는 재판 규범의 한 원리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초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어떤 소극적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에 집중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극적인 자유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향한 자유, 어떤 것을 향한 자유냐, 적어도 인간다운 삶, 그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각성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각 헌법에 보장되기 시작하죠. 우리 헌법 전문에도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복지국가주의가 이제 헌법 이념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원칙에 우리가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관해서는 헌법 제119조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뭐 사회적 시장 경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 경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 시장 경제의 성격은 보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헌법 규정에 맞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119조 2항에 가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법체계에서 보면 1항과 2항은 1항이 원칙이라 그러면 2항이 거기에 대한 예외, 그 원칙이 추가된다 그러면 예외는 어떤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2항의 중심을 두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119조 1항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이 토대 위에서 예외적으로 어떤 복지국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각 국민들에게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어떤 국가나 정부의 어떤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 또 시장 참여자들, 경제 주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주권, 국민, 뭐 영토. 여기선 영토가 물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영토보다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인 이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영역,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 보면 그 시작이 바로 국가란 무엇이냐, 또 공동체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거기서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물론 그는 이제 도시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떤 그 도시국가에서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그 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시민의 어떤 민족, 언어 그런 것보다도 정치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국가를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것은 국가를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의 집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권, 국민, 영역, 보통 영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토는 어떻게 보면 뭐 육지만을 이렇게 우리가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정확한 그 워딩으로 하면 영역이 맞겠죠. 주권, 국민, 영역. 사실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권의 개념은 이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각 국가에서 자신들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향유하는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권리, 뭐 그런 개념으로서 주권 개념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이면서 국가 정치 형태의 최고 결정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권과 구분되는 것은 통치권인데 통치권은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한 지배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권은 다르다. 우리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권은
어떤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국가 권력 자체,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최고의 독립성, 우리가 뭐 주권의 존엄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국가 권력의 최고의 어떤 독립성,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이 뭐 국민인데, 뭐 국민 그러면 그 나라에 이제 태어나면 보통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 국민이 되는 요건 우리 헌법에서 보면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는 법률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국적법이죠.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이 되는 요건을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법률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적법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을 해서 누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대한민국인 국민인 자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생이 아닌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다든지 또 인지한다든지 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외국인이 되죠. 국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은 어, 태어나지만 우리가 시민은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세대를 놓으면 당연히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가 그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양에서 시민이 그러면 굉장히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좀 자랑스럽고 남들과 구분되고 한 그런 면이 있었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은 관직 그리고 사법적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다 전통적으로 과거 도시국가 역사를 보면 시민은 세금 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민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 시민은 교육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일 수는 있어도 다 국민이지만 그러나 다 시민은 아니다. 이런 말들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무겁게 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역. 우리가 뭐 영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로 하니까 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직 수복하지 못한 현실적으로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여기서 영토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 땅뿐만 아니고 육지뿐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그 하늘도 이야기하고 또 육지에 붙어 있는 일정한 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바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토를 우리가 영역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그 워딩의 면에 있어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여기서 부속 도서는 선물 얘기하는 것이 도서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은 역사적,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영해는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석상 법률로서 영해 범위를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시비해리를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 중에 영해로 우리가 간주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죠. 배타적으로. 다만 뭐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제해협이라고 한 특성을 고려해서 3해리까지 그걸 잠정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 대륙붕은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해안 대륙붕에서 석유를 뭐 시추하고 뭐 탐사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정말 그 한번 원전이 좀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권, 국민, 영역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를 봤고요. 다음엔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관해서는 과거 전통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체와 또 숫자에 따라서 주체가 한 명인가 그러면 이제 군주가 되겠죠. 또 소수의 몇 명인가 그러면 과두정이 될 것이고 어, 일반 국민이 될 것인가 일반 그 민중이 될 것인가 그럼 민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군주정, 또 과두정, 또 민주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뭐 공화정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정체로서 중요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정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치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 권력이 행사될 때 어떤 어, 견제가 있고 그것이 좀 거기에 어떤 한도가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변덕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맘이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그 권한이 행사되어도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냐 그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통치권자가 임의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정책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재갈을 물리고 권한 행사에 재갈을 물리고 한계를 두는 것을 우리가 제한정책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통치권자 숫자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과두정의라고 하는 건 이제 없겠죠.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과두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을 다 국민파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그 다 참여시키고 일반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민주정체냐 아니면 독재정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제정치와 제한정치,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이것은 앞에 것은 어떤 통치의 어떤 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권한,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 두 번째 것은 통치 권력 행사의 어떤 양적인 문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숫자가 소수냐 다수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전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기 의사대로 자유롭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할 수 있는 뭐 변덕스러움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한정은 통치권 특정인 그룹, 어떤 계급이 아닌 일관적인 제도 상으로 분립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는 정체. 그래서 우리가 제한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과 독재정을 나누게 되면 민주정은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민주정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은 결국 다수결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독재정은 1인 내지 소수 그룹이 정치에 참여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전제정, 제한정, 민주정, 독재정 이렇게 양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제정이 바로 독재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전제정에서 민주정은 전제정이 될 수 없다. 또 민주정에서는 전제정이 없다라고 한 이제 그런 말도 되겠죠. 과연 그런가? 민주정이 전제정이 될 수 없을까요?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메리칸 민주주의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을 둘러봤을 때가 막 미국이 그야말로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기들 헌법을 가지고 정말 의욕을 갖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은 미국의 위험성을 뭐라 그랬냐 다수의 압제가 미국의 위험일 수가 있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압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모순된 말 같지만 사실은 51대 49에서 51이 49의 재산을 뺏는다고 하는 것을 다수결의 이름으로 결의를 한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에서는 그것도 허용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다수결은 굉장히 위험하다. 더구나 다수결은 여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른 지형들도 입고 있죠. 그래서 뚜렷하게 1인 독재, 1인 전제정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왜 저항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가 압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과연 독재인지 대항해서 싸워야 될 전제인지도 불분명하고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여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다수의 악재를 다수결이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순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더 민주정이 전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독재정이 전제정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한정이 반드시 민주정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정이 바로 전제정이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냐? 우리 물론 대한민국은 당연히 민주정체이면서 제한정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정치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각 국가 권력기관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스스로 또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제한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또 변덕스럽게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숫자로만 보면 우리는 민주정체의 형식은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전제정적인 성격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의 어떤 성격, 민주공화정,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우린 제한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구현해가는 하나의 방식이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구현해가는 수단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정당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당의 개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이를 받아서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크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과 정당법의 내용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긍정해야 되고,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되고, 또 정치적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 우리가 정강이라죠. 그런 그 정강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 질서의 긍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반하는 정당은 헌법상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가 없겠죠. 자기를 만들어준 자기의 어떤 근거 규정이 된 헌법을 스스로 부인하는 정당,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정당 자신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해서 당선을 지원하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이 되면 사실 그야말로 정당의 목표인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는 정당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다. 만약에 정당한 선거 대신에 폭력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하려 했다, 그런 단체는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죠. 자, 그리고 공직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하고
또 선거권을 행사하고 그런 것 외에도 정치적 의사 형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법을 하죠, 정당이. 그리고 물론 이제 국회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정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당에서부터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연구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뭐 선거를 하게 되고 정부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책임 추구, 야당으로 있을 때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견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바로 정당에 부여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이라고 하면 일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직에 관해서 이제 뭐 물론 별도로 이제 법이 정해 놓고 있겠죠. 그리고 정당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국민들이 형성해 나갈 수 있느냐, 또 해나가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 방향,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정강, 국민을 위한 강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과거 헌법에서 우리 과거 헌법 여러 번 이제 개정됐었죠. 과거의 헌법에서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정당을 보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 지금 우리 헌법은 제5공화국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됐죠. 여기 제5공화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정당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헌법보다도 정당의 지위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바로 현행 헌법이죠. 우리나라 이제 처음 건국돼서 시작된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크게 이걸 다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에 와서는 정당에 관한 보호 규정을 넣었고요. 제3공화국 헌법은 정당 관련 규정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은 정당 국가적인 경향을 띠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4공화국 헌법에 와서는 이제 또 정당 국가적인 경향이 좀 약화가 되고요. 또 그러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 오게 되면 정당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은 국가 보호를 받고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어떤 정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정당은 해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정당에 관해서는 우리 현행헌법 각 개별 규정에 이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1조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의 그 비례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113조 1항은 정당 해산 결정의 정족수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조 4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가 여기에 이제 명문화되어 있고요. 116조 2항에 가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당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당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은 적어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 정당 해산은
자진 해산 이제 막을 수가 없겠죠. 자진 해산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그 해산 판결에 의해서 해산하게 됩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당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총선에서 의석을 갖지 못하고 또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선거를 통해서 선정된 대표자들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통령이 부여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거인에 의한 공무원 선임 행위, 이게 바로 선거제도의 본질인 것이죠. 선거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또 여기에 뭐 자유선거까지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원리가 선거제도의 기본 원리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 선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신분이라든지 지위, 재산, 교양 이런 것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정하지 않고 다 일반 국민이라면 성인 국민이라 그러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바로 이제 보통 선거이고요. 또 평등 선거라고 하는 것은 차등 선거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 선거인의 투표 가치는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표는 뭐 3개로 취급되고 누구의 표는 반개로 취급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의 원리 중에 하나가 또 직접 선거입니다. 이건 간접 선거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요. 선거가 일반 유권자에 의해서 직접 행해지고 그런 행해진 의사결정이 바로 특정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밀 선거는 공개 선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선거인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게 되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이 안 되겠죠. 또 자유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선거, 강제로 나가서 뭘 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거권 행사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인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도 하나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선거에는 자유롭게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선거권을 자유롭게 적극적 포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선임된 의원, 그 선임된 후보자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정 방식을 우리가 대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정수의 결정 방법에는 최고 득표를 한 사람만 뽑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을 뽑되 차례대로 최다 득표자로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인원까지 순서대로 뽑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에 직접적으로 입후보하지 않고 하는 비례대표제가 있고 또 지역과 관련 없이 어떤 특별한 직능에 대해서 그 직능 집단으로부터 어떤 그 대의적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직능대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최고 득표자 1명을 당선시키는 제도로서 소선구제는 보통 다수대표제죠. 이 다수대표제는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수 정당에게는 이제 불리한 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수 대표제는 득표 순위로 여러 사람을 이제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소수당에게도 국회에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를 내보내서 대의 정치의 어떤 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수 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게 그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죠. 이 제도는 사실상 이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선거에 나타난 국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의도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51대 49, 그러니까 100명이 투표해서 51명이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49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무효 사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비례대표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가능한 한 사표를 적게 하고 득표 비율별에 따라서도 대표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례대표제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그 비례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순위가 매겨질 텐데 비례 명부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어떤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 내에서의 공정성, 민주성이 담보되지가 않으면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1인 내지 소수가 그 비례 명부에 그 대표자를 올려준다, 올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정당을 사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직능 대표제란 지역 대표가 아닌 직능, 어떤 직업적인 전문 직업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동질, 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어떤 직업 단위, 그런 것들을 단위로 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직능별 상원의원이라든지 뭐 경제의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능 대표제일 텐데 우리나라 헌법은 직능 대표제는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각 정당이 뭐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런 특정한 직업군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지역군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뭐 비례대표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 그것을 우리가 선거구 제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선거구, 대선거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선거구란 그야말로 이제 적은 숫자죠.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우리가 소선거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선거구의 장점은 여러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억제하고 양당제 등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국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소선거제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힐 수가 있고요. 또 의원과 선거인 간의 유대가 밀접합니다. 그만큼 선거구가 좀 적겠죠. 적으니까 같이 한 그 의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정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선거 과정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부정 여지를 이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지 않으면 소액이 들어가겠고 또 조그맣게 그 선거구제를 잘라놨으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 지역만 따로 보궐선거 내지 재선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보면 한 명만 뽑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100명 중 유효 투표수가 100명이다. 그럼 51명이 A를 찍었다. 나머지 뭐 49명이 B를 찍었다.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49표, B를 찍은 49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대정당에게 조금이라도 한 표를 더 얻은 대정당이 양대 정당이 훨씬 더 부당하게 유리한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선거가 작다 보니까 선거구를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른바 이제 게리맨더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부정투표를 조금만 해도 소위 이른바 말하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부정투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뽑히는 인물들은 누구냐?
선거민과 유대 관계가 밀접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방에서 이른바 토호와 같은 향토 밀착형인 그러한 사람들 사적 이해관계로 표를 주고 또 표를 받고 이래서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국가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을 가진 인물보다는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환심만 사는 그러한 인물들이 마치 전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과연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만드는 거죠. 다음이 대선거구제인데요. 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은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거꾸로 해놓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거구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죠. 여러 명을 뽑으니까, 순차적으로 뽑으니까, 이제 결국, 표를 상대적으로 덜 얻었다 하더라도 그 덜 얻어진 표에서도 대표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수 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단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정당들이 난립해서 합종 연행하고 뭐 이런 바람에 전국이 이제 자기들끼리 늘 어떤 갈등하고 또 뭐 견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워낙 이렇게 대선구제는 이제 지역구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조작을 자기 편한 대로 할 위험성이 좀 낮은 거죠. 당연히 부정투표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부정투표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인망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고 합종연행 등으로 전국이 불안정하고 또 의원과 서문거민과의 유대가 희박하죠. 그래서 대의제로서의 기능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선거 비용 부담도 크고 또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하는 게 좀 어렵고 부정 소지를 감시 감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고가 터져도 그것만 딱 떼어서 어떤 보궐선거 내지 재선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이 시간에는 헌법의 개념, 헌법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대한민국의 정책, 대한민국 정당제도, 선거제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구성 원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구성 원리와 방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